지율 대책회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 포즈를 딛고 돌아왔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초체형 같은데 뭐. 여기가 저는 이쪽에 나서 네. 사실은 지금 머리를 좀 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산재입니다. 이거 그래요? 산재예요. 네. 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빨리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제 사실은 지금도 약간 그 발진이 좀 남아 있는데 보니까 한 주 더 쉬면 이정주가 이거 먹겠더라고요, 이 자리를. 지난주에 200명 동접자 찍었다는 얘기 듣고 오름세긴 합니다. 한 주 더 쉬면은 내 자리 지키기 쉽지 않다. 이정도 기자는 그래서- 우리 자리까지 위협해. 지난주는 3패널이었거든요. 3패널로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발언까지 많이 사회에서 먹어서. 워낙에 이정주 기자가 사실은 뭐라고 정보와 하죠? 네, 취재력, 정보도 많고 취재력과 사실은 또 이제 말씀도 많으셔갖고 이제 말씀 너무 많다. 아니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남우 형이 좋아하는 잊을까봐. 말. 무슨 잊을까봐. 얘기를 했는데요? 잊을까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굳건하다. 광주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보궐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할 수 있지만 가보니까 자기가 광주 전남에 특파원이 있는데 너무 이재명 인기가 너무 많더라. 분위기가. 요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했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더 듣고 싶었는데 PD님이 막 잘라가지고 막 그만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시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씀 듣기 좋아하시는 건가요, 보통? 네. 잘 모르겠어요. 토픽 하나를 한 40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여기 질문하는 기자가 아닌데 여기 지금 말하는 기자로 바꿔야 돼. 말하는 기자로. 나 말 많이 하는 기자였어. 말을 많이 안 하는 되겠다 게. 싶어서 제가 자르고 바로 복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고맙습니다. 건강 많이 나아졌고 컨디션 많이 회복했고요. 오늘 방송 크게 무리 없이 또 이렇게 텐션 높여서 파이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네. 그 김남국 의원님께서 다 맞췄다고 돗자리 깔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해가지고 뭘 맞췄는지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봉주 최고위원의 낙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지.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네. 실제 토요일 날 서울 여론조사에서 6등으로 권리당원 조사에서 투표에서 6등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여론조사까지 포함된 최종 전당대회 결과에서 결국에는 낙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기자들 혹은 평론가들 다들 워낙에 그 앞에 따놓은 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정봉주 최고위원의 나름대로 감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각 재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저도 사실 방송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사실은 마이너적인 해석을 했던 건데 맞았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제가 대선 때 온라인 소통 당장을 했잖아요. 온라인 맞아. 네, 네. 그래서 여론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커뮤니티 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때 금요일 사과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그때의 어떤 여론 동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쌓아놓은 게 많았다고 했는데 남은 게 더 많았어요. 여론조사가 30%였는데 서울도 있고. 서울도 남아 있고 남은 게 한 거의 지분 비율로 따지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는 어땠어요? 대의원 투표도 마지막에 가서는 꼴찌로 거의 하위권으로 밀렸죠. 대의원도 그랬어요. 그러면 당원과 일반층의 국민과 대의원 모두 사실 표를 못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보게 되면 원래 정봉주 의원님은 민주당 지지층의 동정 여론도 있고 또 원래 민주당에서 많은 그 낙공수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그렇죠. 분이시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됐을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명팔이라고 명팔이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명팔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을 명팔이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명팔이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일제히 최고위원들이 내가 명팔이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기억나요. 나섰잖아요. 왜냐면 그때 정봉주 최고위원의 이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냐? 명팔이가 누굽니까? 누구냐? 예. 근데 그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명팔이 누굽니까? 그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중에 소통관 1층 내려가서 이동할 때까지도 기자들 돌아가면서 붙어서 물어봤는데 끝까지 명팔이가 누군지 말씀 결국 안 주어는 하셨어요. 없었군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다 알 거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다 모르는 거죠. 예. 그래 주어가 없었구나. 오히려 주어가 없으니까 각계의 반발을 더 크게 불렀구나. 네, 더 크게 반발을 부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더 논란이 수그러든 게 아니라 주말과 주초에 그 논란이 더 커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정도에
갑자기 또 페이스북에 정봉주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발언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하면서 이게 충심에서 나온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을 또 인정을 해서 이제는 도저히 정봉주 의원님 안 되겠다, 선을 넘었다, 저는 그거 이렇게 보고 봐버린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다. 친구? 네. 무슨 친구요?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이 네. 이 사담을 논평으로 끌고 와서 공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되겠더라. 심지어 박원석 의원님 아마 사과하셨을걸요? 그렇죠. 그쵸. 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맞아요. 예측하지 그랬어요. 못했다, 사과한다.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더라.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적인 대화와 뭐랄까 공적인 주장과 그 사이에 되게 애매한 구석이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거 좀 사고가 났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뭐가 박원석 의원님의 발언? 네. 아이, 사고 아니지. 그러면? 뭔가 좀 네. 좀 관심도 끌고 싶고 네. 내가 말을 해서 약간 좀 특종이 되고 단독이 될 만한 욕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면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꺼내놓고 싶은 익스클루시브. 마음이 있는 거죠. 둘이 다 그렇죠. 있는 다 거야 있는 사실. 거죠. 나는 이거. 왜냐하면 기자들은 단독을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있는 네. 거고 방송을 해서도 방송하신 마찬가지고. 분들은 내가 나만의 어떤 분석, 또 평론가들은 또 나만의 해석, 이런 것들을 쭉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도 정봉주 의원님과의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툭 던졌는데 이게 이 파문이 그렇게까지 크게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해요. 사실 사담처럼 나눴던 이야기를 공적으로 또 전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저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대로 공감하기도 하는데, 다만 박원석 전 의원은 제 기억에는 정봉주 전 의원도 나한테 말했을 때 이게 공적으로 나갈 걸 예상하고 말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도 문제인데 추후에 내 그런 발언과 사태가 있고 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정봉주 의원이. 그래. 이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두 번 죽이는 거잖아. 왜 속 좁은 사람을 만드냐.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이런 발언까지 왜 해, 대체. 정봉주 의원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 정봉주 최고위원이 낙선하게 됐고, 사실 그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일인데 그렇구나.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까마득한 일이 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갖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긴 최고는 이준석 대표를 싫어합니까?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약간 네. MBC의 악마의 편집인 게, 네. 그러니까 자초정을 설명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많은 논평가들이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수많은 시사평론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일극 체제라는 말을 안 하고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영남 출신의 인사들이 됐더라. 이거 참 특이한 관점,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다. 네. 이것이 나중에 대선 때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궁금하다.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사실 일극 체제를 얘기했었으니까 이거 참 새로운 관점이다.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쓰는 밈을 했어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 하고 댓글에다가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네. 누가 좋아해? 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라고 한 건데 MBC가 댓글을 자르고 본문만 썼네. 그래서 내가 이준석을 누가 좋아해라고 비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다른 어떤 그런 식견, 다른 시각을 띄워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썼던 것은 호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쳐치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호남과의 어떤 간극을 벌리려고 한 것 아닌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서 자꾸 이제 계속 광주 전남과 아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개혁신당이 광주 전남에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이. 맞아요. 어제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뭐 잘 안 챙긴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그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다 호남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균열을 좀 파고들려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최고위원들이 그 정치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다 뭐 결혼은 또 호남 분들과 결혼하거나 한준호 위원 호남 그렇죠. 전북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또 호남과 결혼하거나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정치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호남 홀대로는 허구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금 비집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이지만 통하지 않을 거다. 딱 선을 긋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저렇게 있어요. 경계가 안 해. 약간 이제 그래서 저도 네. 내일 광주 내려갑니다. 내일 새벽에 6시에 내려갑니다. 호남 홀대로는 일갈한다. 그만큼 지금 호남이 사실은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어제 저희 광주 전남 다녀왔거든요. 어땠어요? 네, 민심이 어떻습니까? 광주시에서 다녀왔는데 네. 민심은 사실 일단 최고위원부터 호남 출신이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네, 여기는. 네, 그리고 우리 강기정 시장을 만났는데 네. 호남과 광주에서 챙겨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따른 인프라의 국비의 어떤 확보도 그렇고 챙겨야 될 현안이 많은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개혁신당의 주장이 느낌적인 느낌. 본인적인 느낌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그걸 비집고 호남에도 저희의 지지를 좀 굳건히 하려고 한다. 제가 이기인 최고위원님과 강기정 수석님이 아주 해맑게 이렇게 둘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니, 강기정 봤어요? 시장님은 늘 해맑아요. 아니 근데 이기인 수석님도 해맑더라고. 운영이 때 빼고는. 카톡방에다 사진. 그래서 민주당인 저걸 줄 또 얘기하네. 약간 박원석 의원 같네. 공개된 게 아니었어. 민주당인 줄 알았어. 아니, 비슷한 취지의 또 댓글이 하나 있는데 네. 아수라님께서 예. 김남국, 장경태, 이준석이 베프다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고. 베프 맞아요? 아유, 너무 이제 뭐 베프까지는 아니지만 베프 너무 감사한 뭐 베프 베프라고 아니야? 너무 감사할 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본인의 가치 판단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제 되게 많이 어려울 때, 그 작년에 이제 막 공격받고 그럴 때, 당내에서 공격하는 정치인도 있었는데 이준석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힘내라. 많이 위로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본인도 코인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코인이 뭐가 되냐고 방송에서. 아니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전화 이렇게 해서 또 위로해주는 경우도 쉽진 않거든요. 뭐라고 위로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기억은 잘 안 나네. 그 정도 크게는 감동이 있는 위로했던 건 사실은 아니고. 기억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예. 잠깐만 이 얘기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사실 동의를 안 구했는데 검찰 조사 받았다라는 것이 기사로 봤거든요. 예, 어제 나왔어요. 뭐 어떤 조사? 코인 조사를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초기부터 일체 말했지만 일체 위법과 불법이 없어서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자. 이게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서야 부른 거예요. 그때 당대에는 아무 일체 뭐 하지도 못하다가 그래서 조사 받았어요. 어떻게 4시간 한 10분 정도. 뭐 4시간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네, 그죠? 간단하게 갔다 왔고요. 정치적 변호사도 없이 그냥 저 혼자 그냥. 본인이 변호사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의뢰인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렇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없이 그냥 조용히 갔다 왔고요. 왜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땠어요? 사실 저는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아하. 검찰청 가면은 막 한쪽에 한 2시간 세워놓고 막 쫄리게 만든 다음에 진술을 받느니 막 이런 어떤 썰들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뭐 일반인이 가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험은 제가 이제 일찍 좀 갔는데 그 경찰청사 내에서 두 분에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화장실과 복도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 입구 앞에서 막 기자님들 사진 찍고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막 지지자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나라도 나갈 걸 그랬다.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포토라인 설치해 줄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경이 어떻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우연히 저를 알아보시고 화장실 오줌 쓰고 손 씻는데 TMI. 일을 보고. 민망한데 거기서 어떤 분께서 아주 반갑게 너무 뭐 의원 되시기 전부터 팬이었다고 응원해 주시고. 아니 그게 뭐 검사예요? 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검찰청 화장실은 사실은 그 이제 직원분이실 거라고, 검사 아니면 수사관님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불기소 결정 나면은 수사심의위원회 이렇게. 죄송합니다. 중립성에 이런 팬들이. 아니, 수사하신 분은 아니에요. 수사하신 분은 아니에요. 수사 담당하신 분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하신 거고요. 아무튼 그럼 거기서 진술을 그러면 네. 나는 이게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고 이런 진술을 하신 결백하면. 아니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려면 내부
정보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게 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용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대부분 다 장기 보유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 개는 작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두 개는 보유해가지고 교환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세 개는 99.6% 막 아예 100% 손해예요. 문제가 돼서 갖고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뭐 청문회야. 조사한 거 아니에요? 화면에 PD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나는. 김남국 지금 청문회야 또? 근데 지난주에 이정주 기자님 할 때는 정말 땀만 엄청 흘리셨어요. 왜 이렇게 다음 주제로 안 넘어가나. 말을 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양반입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위법 불법 없이 예, 코인은 죄가 없다. 잘하고 오셨다. 책을 하나 써야겠습니다. 코인은 죄가 없다. 상임위에서 이거 하고 그런 거는 질문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니까 그것도 사과를 했잖아. 알았어. 사과를 몇 번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안 들어온 놈은 더 나쁜 놈들이야. 사과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 맞아. 죄송합니다, 국민 네, 여러분. 그래. 사과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작자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네, 지지율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아하. 네. 한국갤럽이 드디어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 오늘 한 달 만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 27%. 꺾은 선 그래프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 뭐, 한 달 만에 했는데 이 정도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김남국 전 뭐 의원부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꾸준하게 강조했던 것이 네. 예, 지금 뭐 직무 평가나 이게 부정과 긍정이 20% 초중반 그리고 부정은 60% 초중반 요거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다른 여론조사 비슷한 시기에 지난주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하락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락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뉴라이트 논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생활고나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민생에 대한 이슈는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역사 논쟁, 역사 왜곡 논쟁 뭐 이런 것들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론으로 좀 잡힌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사실은 약간 지지층의 약간 결집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번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친일 논란은 지지층에서조차도 바라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수 패널로 나오는 여러 패널도 막 이거는 왜 이렇게 정부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친우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조금 누적돼서 부정 여론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려면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반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은 완화해가지고 완곡하게 인사를 조치한다거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 김영석 인사에 대한 문제나 친일사관 논란이 여실히 이 지지율에 들어가 있어서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부정평가는 높은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대통령 직무평가보다 저는 항상 관심 있는 게 정당 지지율인데 네. 여기서 개혁신당이 2%를 아마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추가 하락.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동률로 그러네요. 그렇게 좀 올랐네. 비등비등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네. 사실 이때의 지지도가 아마 양당 대표의 회담은 안 반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일에서 22일 사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양당 대표의 회담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정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제3지대의 정당이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그걸 깔고 보더라도 근데 개혁신당 2%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뭐 부정할 수 없고요. 제가 좀 여기 이 정당 지지율보다 좀 이 문진표를 이 결과값을 보니까 네. 호감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호감도 조사. 네. 네. 조금 제가 고무적인 것은 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30, 40대 호감도에서 네. 국민의힘을 앞지른 조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요거보다 좀 호감도 조사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세부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이 30, 40대에서 호감도 조사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건 좀 제가 근데 젊은 층에선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도 비호감 지수가 더 크네요. 사실 비호감 지수가 크다기보다는 네. 존재감이 조금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쟤는 근데 누군지 몰라고 저번에 하는 건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 3%가 이렇게 높다는 건 좀 특이하네요. 예. 왜 이렇게 높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세부표를 보지만 사실 지금 이 이준석 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이제 간판으로 앞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원외 인사들이 지금 지도부를 맡고 있는데 네. 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개혁신당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근데 여론조사 이제 이번에 정례 여론조사 이번 주에 많은 것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또 유의미하게 볼만한 게 눈에 뭐가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꽤 있더라고요. 뭔데요 또? 대선 주자 아, 여론조사. 정말. 요건 이재명 눈에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재명이 과반으로 해서 50% 넘어간 여론조사들이 한 두 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과반까지 가요? 예, 과반까지. 어. 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여론조사가 이준석 대표도 5.4%인. 아, 참. 그 다음에 그 뉴스핀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한 정례 여론조사가 나온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네. 재미난 게 뭐냐면 네. TK에서조차 이재명이 잘 나온 거예요. 한동훈보다? 네, 한동훈보다 우세한 거예요. 오, 왜지? 그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제 지지층의 약간의 이제 갸우뚱 이런 게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여러 가지일 네. 거라고 보는데요. 네. 비대위원장을 해서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섰을 때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한 기대들이 꽤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어떤 뭐 한동훈 대표의 취임 이후에 한 달도 그렇고 정치권에 등판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력이라든가 아니면 발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과 설악 이런 것들로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동훈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는 건 사실 되게 의외인데요, TK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진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더 대세를 좀 굳혀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대선 많이 아, 그럼요. 3년이 남았으니까. 남았-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지를 않네. 내가 펴줄게. 네, 내가 펴줄게. 제가 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보고 계시죠, 이 방송? 네. 모르겠다. 네. 자, 이쯤 하고요. 저희 이번 주부터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코너 속의 코너. 코코. 정말요? 코소코. 지지율 업앤다운. 네. 요건 뭐냐면 우리 이번 주 여론조사를 봤는데 다음 주 여론조사에 혹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만한 혹은 낮게 나올 만한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를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두 분께서. 꼭 정치인이어야 합니까? 뭐 아니어도 돼요. 예. 네, 자유롭게 조금 넓게 갈게요. 두 분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긴 최고부터. 개혁신당이 2%지만 네. 사실 메인 뉴스를 차지한 우리 천하람 대표가 전하람 지자체장의 그 결선 투표제 법을 발의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과반을 넘지 않는 본투표가 있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1, 2위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소수의 표까지 전부 다 우리가 수렴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근데 그 개정안이 사실 국회에 있는 모든 8개의 당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거예요. 아, 본 것 같다. 이거 아, 조국혁신당, 본 진보당. 것 같다? 그래서 천하람 화이팅! 천하람 네. 대표도 오늘 좀 이 모멘텀이 있고 근데 그거는 그거네요. 결국 그게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제3당 입장에서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소수의 표를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제3지대의 당으로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당입니다. 환영할 만한 법이 개정안이고, 그리고 큰 두 정당도 사실상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천하람 대표뿐만 아니라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당 너무 의원들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세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그 민원을 처리했다고 생색내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제 소곤소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인을 생색내지 않고 민원을 처리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네. 그런 조용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어쩌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다. 네. 또 한 명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그냥 아니 이거 방송을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또 이례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전당대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3명의 원내 의원들의 이런 다양하고 좋은 활동들이 지지율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견을 좀 드리고요. 야, 소속 정당 의원 전원을 얘기를 안 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둘 다 오를 것 같습니다. 오. 왜냐? 오. 전 사실 뭐 회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논쟁이기도 하지만 네. 양당 대표가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둘이 만나서 민생 의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의미이기 때문에 둘이 분명히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의 어떤 본령이기도 하니까. 뒤에가 진짜 예측한 거죠. 앞에는 홍보한 거고, 야, 앞에 5분 이야기하고 뒤에는 10초 이야기하고, 해봐. 해보십시오. 똑같은 의견입니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아니요, 그래? 이제 아마 그 법안 발의는 네. 이제 자당의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신 것으로 응원하는 그냥 해봐라. 그런. 예. 통과 가능성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해봐라? 잠깐만. 나 지금 땀나는데. 통과 가능성이 적어요? 거의 없다. 왜냐면 거의 왜요? 없다고. 왜요? 거기에 이제 동의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선거 직전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거가 다 끝났잖아요. 선거 기간이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한참 남았죠. 지금은 뭐 한참 근데 남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정말 직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주목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니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가 3파전으로 해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양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개혁신당 지지율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아가지고 20% 초반이 나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개혁신당이 먹을 것 같아. 절대 허용하지 않지. 근데 개혁신당한테 절대 주지 않아야 될 그 상황이면 그 법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혁신당은 지금 놀부심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그 법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목받고 의미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약간 정치개혁 법안들이 대충 다 선거에 그런 그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데 큰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 설득하셔라. 저는 제가 의원도 아니어가지고 자, 그렇고 지지율 혹시 다운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다운. 정치인은 잠깐 아닌데요. 제 업 이야기 알겠어. 예.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에는 포털 메인 뉴스 그리고 공중파 메인 뉴스를 장악하고 장식할 수 있는 분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기인 최고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게 대화가 없었어요. 정쟁만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의 책임을 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민생을 풀어가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한 협치 과정이 없었어요. 야당의 대표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림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박수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꽤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살짝 올라올 거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네, 다운 갈게요. 다운. 다운. 네.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 변죽만 울렸어요. 이따가 제가 토픽으로 다루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 수사해야 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사자성어도 여기 있는데. 뭔가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될 줄 알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분명히 짊어질 것 같은 그렇게 수사를 할 것 같았는데 무혐의 났는데 지금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또 출근길에도 수사심의회를 열겠다라든지 어떤 가치 판단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변죽만 울리는 공허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원석 그래서 다운. 네, 저는 윤석열 다운. 어우, 더 있어 다운 될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차피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퇴직하실 분이니까 그냥 이제 퇴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일도 안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당장에 지금 디올백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냐 마느냐 지금 모든 언론의 조중동 사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어느 정도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양당 대표가 대화하는 그 그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뻘쭘해지고 곤혹스러울 거다. 빠져 있으니까.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더 품 크게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그 그림에서 빠지는 모습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당장은 난처한
그리고 당혹스러운 그림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과 양당 대표의 대화 그림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지율 업앤다운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분석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고요. 토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30분 여기서 남았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재미난 이야기 해주면요. 네. 저희가 이게 앞에 초반 코너로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메인 주제가 지금 세 개예요. 토픽 1이야, 1. 이 토픽인데 30분 지나서 말이 너무 많아. 가볍게 그냥 던지는 토크로 이게 한 사람 말하면 다 되게 추가로 댓글들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게 더 재밌는 거니까. 네. 그렇다는 거. 네. 또 가볼게요. 네. 첫 번째. 그러는 와중에 190분께서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한 분의 또 아까 이긴 수석 최고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쌈바라님께서 10,000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는 거 어땠어요? 슈퍼챗은 항상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놓쳤는데. 실시간 채팅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그리고 채팅이 오늘 특별히 좀 많이 또 올려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니퍼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말씀에 추가로 같이 다 참가하시고 계신 것 같아. 100만 볼트님 이제 이원석 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쫄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고. KMK님 개혁신당처럼 정치할 수 없나요? 이거는 2% 파이팅. 약간 이 사람아 약간 동원하는 거 아니야? 댓글 부대? 우리 동원하지. 우리 동원하지. 동원 안 하면 사람이 없지. 제니퍼님 이원석 박원석 원석이들 왜 이래? 이런 말씀. 약간 푸푸푸푸. 이거 인정해드려야 될 것 같고. 계속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CBS 2시 라이브 채널로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이 채널 구독 안 하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첫 번째 토픽 한동훈 이재명 회담. 요 내용은요. 저희 우리 노컷 영상 클립에 만들어진 제작 영상이 있어서 제가 소개드리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평론 들어가겠습니다. 아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전에 들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제가 좀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제3자 추천 특검 또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서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내세웠던데 그래서 증거인멸 어쩌고 또 하겠다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전 최고위원께서 과감하게 그것도 뭐 수사해도 괜찮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조건을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협상이나 타협 대화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올해 보니까 동접자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끊었어요. 네, 우리 노컷에서 아주 가열차게 만든 영상에서 같이 준비를 열심히 봤고. 하셨네. 네, 그러니까 저거 봤을 때는 사실 아주 오랜만에 좀 훈풍이 그러니까. 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게 우리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아무튼 어제였죠? 갑자기 들려온 소식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그래서 이제 일단 아무튼 요 여야 회담은 잠정 중단, 뭐 보류 수년 됐죠? 수년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몸 상태는 좀 병문안 갔다 오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아까 그 정도 얘기했으면 병문안 가야지. 아니 무슨 또 병문안까지 네. 쉬게 해드려야죠 이럴 아, 때 네. 병문안까지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통화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유 무슨 또 이걸로 네. 예. 아무튼 몸 상태가 입원을 하셨다 그래갖고 저는 아, 이제 뭐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어떻게 알고 나오고 있어? 진짜 난감하네. 확인을 해봐야지. 난감하네. 아 진짜 뭐 갑자기 확인을 해갖고 와야지. 코로나로 병문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니까 나쁜 사람 된 거 같잖아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네. 열리기는 열리겠까요? 어떻게 대표 회담이? 우선은 저희가 영상을 쫙 봤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되게 잘못수를 몇 가지를 뒀어요. 네. 첫 번째는 저희는 제3자 특검 추천이든 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또 즉흥적으로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또 조건을 단 거예요. 근데 이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구거든요. 장경태 보좌관이 뭐 접촉했다 이러면서 아니 그냥 같이 제보자로부터 전화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원실에서 얼마든지 제보자와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보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원실에. 만약 거기에 왜곡이라든가 뭐 위조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그냥 탁 던진 건데 그거를 당대표가 받아가지고 또 조건을 내걸어서 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는 내심은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곧바로 또 곤혹스러워진 게 장경태 최고가 방금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김기현 변호사도 아무 문제 없다. 수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한 그림이 펼쳐졌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그 생방송 문제는 그냥 저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봐요. 해프닝? 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실무회담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 이 보도된 걸 보니까 실무회담 접촉 전에 박정아 이제 비서실장께서 네. 예, 기자들을 상대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할 거다라고 해버렸고 실무 접촉 회동 전에 먼저 그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버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회담하기도 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 만나서 공식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된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두 당대표가 만나서 작은 성과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회담을 이렇게 생중계로 만나서 좀 모두 발언을 같이 하고 또 비공개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서 여러 실무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어떤 조합, 콤비네이션 조합을 갖춘 그런 회담 형식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나긴 만날 것 같다라는. 만나야 된다고 보고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혜병 특검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제보 공작 조건을 달면서 뭐 이렇게 또 통과가 안 될 거라는 이 예측과 전망도 있는데 전 사실 두 정당 다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법을 제가 쭉 봤는데 네. 모든 피의 사실과 의혹들을 조항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최혜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인물, 임성근 사단장 및 입건된 8인 외의 관련자들이라고 해버리면 김건희 여사든 제보 공작 의혹이든 수사가 가능하답니다. 특검이 알아서 하도록. 그 이제 무엇 등 네. 다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도 자꾸 김건희 여사를 넣고 저쪽도 장경태 의원 들먹이면서 제보공작 넣는다는 건 그냥 때릴 생각은 없는데 정말 싸울 생각은 없는데 모션만 취하는 듯한 그래서 이 두 정당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통과 의지가 정말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담백하게 입건된 8인 외의 관련자라고 해버리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두 정당이 좀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반길만한 이야기지만 사실 회담과 토론은 상충됩니다. 그렇죠.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지층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정치의 본령인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는 주고받는 어떤 정치의 어떤 그 본령이 작동되는 곳인데 이거 이제 토론으로 해버리면은 지지층을 의식해버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최혜병 특검도 왜 안 되는지만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다른 민생 문제도 금투선언을 폐지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정치의 본령인 주고받는 정치가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왜 생방송 생중계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전당대회 6번을 거치면서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금투세 폐지와 전기료 감면 같은 걸로 민생 의제를 갖고 가다가 김현석 관장되면서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민생 의제로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끌어오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의지가 아마 담기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네. 미디어 너무 좋아한다고. 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관심을 위해서. 예, 그 지금 한동훈 대표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당내에 한 달간 취임을 했는데 당내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원내가 친윤으로 구성돼 있어요. 원내대표 녹록지 추경호. 않지. 예. 그래서 뭐 민생 대책이라고 해서 전기료 감면을 발표했는데 전기료 감면을 발표하는데 추경호 대표 그 말하는 그 첫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반박해버려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 발표 약속하는데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추진해서 뭔가 끌고 갈 동력도 없고 취임한 한 달 동안 성과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다. 나 말빨세다. 말로는 내가 세상 최고다.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내가 조선 제일의 입이다. 이러면서 예. 그럼 만약에 실제로 회담이 뭐 다음 주에 열릴지 다다음 주에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렸을 때 회담이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 생중계 회담이라는 게.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될까요? 그게 저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정치인들이 구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죠. 그렇죠. 네. 형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말싸움 절대 지지 않으려고 말싸움밖에 안 돼버려요. 예, 정책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지층을 상대로 내가 이만큼 이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옛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청문회, 아니 뭐 그렇죠. 국회에서 따박따박 말 대꾸 앉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긴채고도 말했듯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솔직한 그런 회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지층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만나서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하고 정말 합의를 위해서 의제나 이런 어떤 물밑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 바닥까지 공개할 수 있는 그 내심까지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양당이 정치의 어떤 복원력,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민생을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폭발적인 이슈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일 텐데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은 들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진짜 조만간에 발의할 거고 뭔가 좀 아주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긴 하던데 그게 사실 친윤 그룹의 반발이 또 상당할 거거든요. 당연하죠.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당장 장례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방송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철회하면 보수 전체가 뭐 박수 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국민의힘 일부 혹은 대다수의 지지층의 어떤 그 심리와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지금 뱉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출마하자마자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겠다. 음.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약속했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매듭을 져야 되고 아마 이걸 관통할 수 있는 수단이 공개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10명의 의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이거 뭐 드래곤볼도 아니고 10명의 의원을 모으면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10명의 의원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당대표 선거를 치렀던 소위 말하는 친한이라고 하는 의원들조차도 최혜병 특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한동 무식이 법사위에 있는 그 대변인 했던 사무총장 했던 법사위? 손석준 의원? 아니 손석준 말고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도 약간 반대의 취지의 약간 발언을 바람을 잡고 있었어요. 반대의 취지의 발언을 네. 하고 그래서 이 친한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조차도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되어서 내부의 설득 과정이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던진 것 아닌가, 전략 없이 내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게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지금 오고 있다. 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이제 뭐 당내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안을 발의를 해도 민주당이 안 받을 텐데 못하러 그러느냐, 못하러 발의를 하느냐, 못하러 우리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말들을 언론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다 잡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냥 박찬대 원내가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마당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남 총각님께서 또 슈퍼챗을 주셨고요. 내용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닐까요? 독대 정보도 흘리고 비공개 정보도 흘리고 뒤에는 이제 약간 외모 품평이어서 제가 다 읽긴 좀 외모 그렇고. 품평은 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성남 총각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을 즉흥적으로 반박을 잘해요. 센스 있게. 그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법무부 장관 때 막 그냥 툭툭 던지면서 많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의원들과. 근데 이제 지금은 당대표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도의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야에서 저 국회에서의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전략 없이 툭툭 던졌을 때 본인이 지금 수세에 몰려버린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졌어. 제3자 특검도 본인이 던져가지고 툭 던져갖고 본인이 난감해진 거고 그 다음에 제보공작도 포함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또 본인이 또 궁색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성남 총각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 토론이나 의원들과 공감대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전략을 말 한마디 흘리듯이 툭툭 던지는 게 본인을 더 고립시키고 본인의 어떤 지도부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발의하고 또 당내에서 여론을 모아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픽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나왔죠.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이유는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건 뭐 당사자에 대한 거니까. 둘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직무 연관성,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선물 받았던 백은 청탁이 아니라 선물일 뿐이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거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검찰이 앞서 사실 이 해석을 내렸던 권익이랑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하는 사람 없지.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봐.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직무 관련성만 없다 그러면 다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똑 떼어서도 이상한데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언론인, 공직자, 공무원들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고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3만 원 이하도 안 되는 법이에요. 소정의 금액만 주고받아도 처벌받는 건데 대통령 영부인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겨버린 거라서 이건 우리나라에 매우 해악을 끼치는 선례가 됐다. 아니 만약에 정말 최재형 목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그냥 흔한 필부의 부인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럼 명품백을 줬겠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배우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을 가져간 걸 텐데 왜 이거를 이 직무 관련성을 넓게 봐주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매우 저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벌하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만약 처벌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청탁했다라고 하는 청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원의 뭐 선친의 묘, 부친의 묘를 안장하는 김창준 전 의원. 예, 네.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인가 하는 그 의원의 안장하는 국민묘지 안장하는 문제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알선수재로. 알선수재로.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말고 알선수재로.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의 생각에는 이게 알선수재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제 5월달 올해 5월만 하더라도 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에 대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10시간 수사하는 동안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로만 그치고 아니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줘 버린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다뤘지만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 수뇌부의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그렇게까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너무 늦었잖아요. 예.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으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뒤늦게 총선 끝나고 나서야 5월 3일인가 그때야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를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특수부 수사 그 팀을 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을 해체하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라고 하는 중앙지검장의 측근 검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상태로 5처에 가가지고 검찰을 불러가지고 10시간 소환조사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거야 라고 보겠어요? 만약 이 수사 결과가 정말 온당하고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수사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뭐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심기경호위원회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심기경호위원회. 누구 심기를 경호하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심기경호든 네. 수사 결론을 마사지하는 것이든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는 그 자료는 지금 수사팀은 결국에는 아주 찐윤이라고 하는 그 수사팀이 대충 해놓은 수사 결론, 수사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아무 의미가 없다. 무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새로운 법 혐의를 어떤 걸로 의율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도 필요가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네. 사실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을 알고서 그걸 의식해가지고 아마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게 경제 공동체로 엮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정범일 것이다. 그래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때 수사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인물은 다르지만 구조가 같은데 이게 그냥 청탁금지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무혐의로 한다. 이건 굉장히 같은 잣대가 아니라고 국민들 생각할 거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 검찰총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때 김광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사실상 불기소를 예측했을 때 수사심의를 개최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받아갖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재판 네.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수사팀은 반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거 가지고 막 주목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지금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특검? 아니요, 특검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가 며칠 남아있으니까 지휘해야죠. 흔히 지휘할 수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야, 주가 조작 사건이야. 네. 그것도 엉터리 논리지만,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 배제를 해서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한테 배제해놨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논란이 있으니까 거부한다고 치면, 그건 놔두고,
그렇지. 디올백 사건은 디올백, 예. 배제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휘할 수 있잖아요. 보고 받고 있잖아요. 지휘해야죠. 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요건 해석한 건 이 부분 아니니까. 이 부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수사심의위원회를 10건이야 이 이야기를 주목할 게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렇게 기사를 써야죠.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애초에. 네, 애초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특검 얘기. 예. 민주당은 특검을 계속 진행할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이 특검 사국조인가 뭐 계속 하니까 그 중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이 되면 참 좋은데 네. 일단 특검이 너무 많아요. 피로도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그만큼 특검 할 만큼 그런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냥 아닙니까?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지금 당장 특검을 꺼내는 건 조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돼요. 아마 이번 국회 들어서 21대부터 특검이 한 8개인가 9개를 발의한다고 했었고 처리된 건 아마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검과 지금 국조까지. 특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니 특검 2개인데? 특검 네. 탄핵이다. 네, 그러니까 탄핵하고 헷갈리네. 특검, 국조. 네. 사실 국회가 민생 의제를 다뤄야 되는 거고 계속 뭐만 수사가 안 되면 특검으로만 가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너무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개혁신당은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회도 뭐 사실 권고하는 기능의 위원회니까 그렇죠. 큰 효력이 없다라고 치지만 이원석 총장이 이태원 참사 때 분명히 잘 활용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켜보고 국민 여론 살펴봐서 판단해야 된다.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탄핵이나 특검을 발의할 때에 부정률이 높으면 하질 않아요. 내부에서도 이걸 했을 때 역풍 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내부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많이 다 돌려봐요. 특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가 높아요. 예. 여론이. 예, 여론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특히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너무 의혹이 많고 그리고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 여론은 너무 진짜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높아요. 중도층에서는 더 높고. 근데 이제 탄핵은 그러면 어떠냐? 탄핵을 좀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조사도 저희가 해본 게 있는데 비공개니까 이건 공개할 수 없지만 언론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한 거는 탄핵 여론은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역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이진숙 누가 보더라도 자격 미달. 그 방송의 공정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언론 탄압용, 언론 장악용의 자격 미달의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하니까 검사 탄핵도 예, 있고. 민주당이 하는 이런 여론 탄핵이 부정률이 높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이 제 기억에는 이전 정부에서도 특검한다 그러면 여론이 늘 여론조사했을 때는 찬성이 많았던 것 같긴 높았어요. 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높았어요. 약간 그 여론조사만 뭐 놓고 뭔가 판단할 건 아니긴 하지만 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 이원석 총장을 보면은 최근에 제가 검찰 봤을 때 야 이거는 여기도 참 새로운 초식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른 곳에서 조사를 했던 것도 좀 웃기지만 이원석 총장이 그러니까 대검 검찰총장이 이 사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런 수사 결과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완전히 하극상의 조직 기강이 엉망이 된 거죠. 엉터리가 된 아니, 거죠. 무엇보다 이원석 네. 검찰총장의 명예라는 것이 검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을 잡아넣는 그런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타이밍도 놓쳤고 모양도 빠졌고 자기 검찰총장으로서의 실리도 챙기지 못한 정말 모양 빠진 모양새가 돼가지고 그 보도가 있기 전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거나 정말 공개적으로 애초에. 대통령을 향해서 반발을 했으면 명분이라도 가져갈 텐데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다 근데 그렇다. 이게 단순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한 사람 개인의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검찰이 불려갔다라고 해버린 거죠. 소환을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 아니 이렇게 가면 결국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사실 거죠. 그런 우려가 검찰 내부에 당연하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정말 이 정권과 세게 싸웠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러면 더 서울중앙지검 쪼그라지고 수사에 대한 더 공정한 수사에 대한 동력이 붙었을 건데 어정쩡하게 몇 마디 말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말을 발언을 해야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언뿐 아니라 지휘를 수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이원석 총장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기로. 그렇잖아요. 특정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치인으로 정치할 것 정당한 같은 사람은 되게 아니다. 뭐. 개혁신당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아니 뭐 한번 지켜보고. 지켜보고, 야.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과 사실 기시감이 들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그 기조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했던 사람인데 이원석 총장도 지금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총장 패싱도 잘못된 거고 공정과 상식이 땅에 떨어졌으니 나는 이 옷을 벗고 정치인으로 전향하겠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박수 쳐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다. 저는 반대. 왜냐하면요. 오히려 그렇게 정치권에 투신하는 모습이 기존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훼손할 거예요. 퇴적시킬 거예요. 이미 순수하지 정치적으로 못해. 논란을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서 막 그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과 부당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전 정권과 싸우고 바로 반대되는 정당에 가버리는 식으로.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정당이나 정치적인 어떤 진보냐 부수냐 이념과 상관없이 국민에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그 내부에서 투쟁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의 직의 어떤 공정함과 책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끝나자마자 정치권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사실 마찬가지로 기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생각해요. 시선도 정치에 예. 대개적인 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이걸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되면 편향성을 띠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근데 정치라는 사실 본령이라는 그 기능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는 것인데 이미 우리 정치인들이 그 정치의 기능이라는 것을 왜곡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다들 의견이 자기 있는 타입을 것이다. 위해서 자기 그럼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 그래서,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결국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그걸 또 계기로 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또 재미난 게 네. 박정훈 대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렇게 로브콜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으로 가게 돼버리면 오해를 받는 내가 최상병을 지키고자 했던 그 최상병의 명예를 진상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내 노력이 오히려 더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것도 뭐 군인 의미 신분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의미 있는 너무 말씀인 것 같긴 멋있더라고요. 하고. 예. 토픽 3번 넘어갈게요. 와, 3번. 1시간이 3시 너무 넘었어. 쉬워요. 근데 3번도 사실 중요한 맞습니다. 토픽이에요. 오늘 맞습니다. 날릴 수가 없는 거라서. 자, 3번. 백현동 로비스트 2심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전 대표 측근으로 지목이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 2심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2심에서도 징역 5년으로 갖게 나왔어요. 뭐 판결문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발표만 나왔고요. 이 2심 판단의 어떤 여파가 어떻게 될지, 특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지까지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첫째,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1심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끄떡없다 했는데 아까 자막이 끄떡없다 그랬잖아요. 네, 끄떡 끄떡없다. 끄떡 없나? 네, 끄떡 없다. 끄떡없다. 끄떡 없나 끄떡 없다. 끄떡없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재판이 아니에요. 예, 공공관계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루되었다거나 뭐 공공관계가 있다거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재판이면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징역형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로비스트가 징역형이면 이 연결고리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결고리에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인섭이 연결된 곳은 정진상 실장이고, 그러니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니야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여기가 안 된 거죠.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금까지 4년 내내 탈탈 털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 보고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뭐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위중교사 이게 아마 10월 무렵 선고가 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늘 재판 말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끝도 없다. 예.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다 무죄가 나왔던 사건을 다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친윤검사로 인사 발령된 다음에 다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기소한 사건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치 탄압 사건들. 정치 사건이다. 정치 탄압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해서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공고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긴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뭐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1심과 2심의 차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같지만 이제 정바울 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했는데 이걸 사실 수수했다라고 2심에서 받은 거예요, 법원이. 추징금과 형량은 똑같지만 유죄가 더 많이 인정된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배임죄가 인정이 되려면 김인섭 씨가 고의적인 청탁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 고의적인 손해를 끼쳤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마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한 번 더 재정 신청하거나 항고를 했을 때 김인섭 씨가 어떤 자백을 하느냐. 상소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라는 자백이 있거나 진술이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김인섭 씨가 성남시와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성남시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받았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김인섭 씨의 동생이 수십 건의 수억 원의 수의 계약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CBS와 과거에 저와 이제 단독 기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김인섭 씨 아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취업이 돼 있기도 하고, 이 김인섭 씨 본인도 성남시의 이런저런 계약에 개입돼 있기도 하고, 또 횟집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회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었던 성남시로부터 받은, 사실상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성남시로부터 받은 은덕이 많기 때문에 진술을 자백하거나 고백하기는 좀 어려운 쉽지 환경일 않다. 것이다. 다만 이제 계속 이 1심, 2심 재정 신청 항고해가지고 이 징역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정말 자기가 불리하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진술 자백이 나올 수는 있죠. 그게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의 재판에서도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저는 있습니다. 이미 이 김인섭 씨가 수사를 그렇게 받는 동안에 탈탈탈 털리는 과정에서 검찰이 딜을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서 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검찰 특수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정진상을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뭐 김인섭을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을 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재명을 목표로 수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목표로 해서 딜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많은 다른 사건에서 그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4년 탈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범관계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배임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구속 배임으로 기소한 거거든요, 백현동을. 그래서 저는 이 건이 재판 결과가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인섭 입에서 어떤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지 나올 않을 것 수가 같다. 없다. 근데 예. 정바울 씨의 진술에 이런 건 있었어요. 여기서 김인섭 씨한테 넘어가야 할 몇십억 중에 두 사람에게 돈이 쥐어져야 되는데, 전 자기는 그것이 정진상과 이재명인 줄 알았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보기엔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씀한 대로
뭐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근데 결국 최종 결재권자이자 행정의 최고 권한이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한 거라서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아니 수사를 할 수만 해서 다 수사를 해갖고 끝났어 이미. 아니 그 재판 수사는 다 받고 끝났어. 있으니까 네, 백현동 수사 다 관련해서 끝났어. 네. 백현동 관련 계속 이제 관계자 증인이 더 나온다거나 아직 김인섭 씨도 재정신청 혹은 항고를 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인 거고 백현동 이 배임뿐만 아니라 저는 공선법이 좀 더 명확하다고 10월 생각해요. 달에 있을 공선법.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성남시 의원이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토부의 진술,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하게 좀 거짓말로 보여요. 왜냐하면 협박이라고 치더라도 네 단계의 용도 변경은 너무나 큰 특혜이고 그냥 일반 4단계의 용도 변경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과거에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과거에 이제 고도 제한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것처럼 거기가 이제 일정 높이로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옹벽 설치하겠고 한 거 옹벽이 아니에요? 아니라 네.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성남 공항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전략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높은 건물을 못 지으면 용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그래서 협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특혜이기 때문에 검찰과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좀 지켜봐야 지금 된다. 그 사실관계를 잘 이기인 최고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협박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줬다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그 말한 적이 정부에서 아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사실관계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니, 사실관계 국정감사장에서 네. 박근혜 정부의 강요 내지는 국토부의 그러한 사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용도 변경이 아니라 매각을 왜 했냐? 그게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왜 매각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용적률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판의 증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매각과 용도 변경이 함께 들어있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발언 때문에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있는 이거 하나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적률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을 바꾸지 않으면 더 땅을 파가지고 옹벽을 설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 머리 옹벽은 30cm 위로 건물을 못 짓는 거야. 고도 제한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비행기가 지나다니는데 건물을 더 높이 지어버리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규제는 못 푸니까. 그 규제는 못 푸니까 용도를 올릴수록 땅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재명 시장은 모르지 않았을 거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 자기 때 있을 때 원래 2단계 용도 변경은 검토되다가 마침 김인섭 씨가 정바우 씨와 동업을 하게 되면서 정진상 실장과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4단계까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 이제 재판부와 검찰은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바우 씨와 김인섭 씨가 그런 돈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용적률을 하니까 더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옹벽을 설치하는 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현동 부지가 바로 그 옆에 산하고 인접해 있더라고요. 바로 산에.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옹벽이 아니고 설치된 걸로 알았는데 산이 인접한 게 아니라 산을 절토해서 깎았어요. 깎았어요. 그래서 옹벽 높이 못 지으니까 예. 땅 밑으로 들어가고 지하 1층이든 3층이든 내려가서 큰 층으로 맞춰야 되니까. 의미로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그 산을 의미로. 절토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옹벽이 생긴 건데 붙어서 지어졌다 이거잖아요. 그 옹벽마저도 사실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15m라는 규제를 피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버리는 구조벽이라는 꼼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꼼수적인 되게 복잡해요. 결과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충분히 알고도 그걸 했을 것인데 나중에 가서 말을 이상하게 했다는 취지의 그것도 말씀. 그렇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매각 내지는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는데 그렇죠. 네.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공무원도 저희 성남시 의회도 협박과 광요와 국토부의 어떤 이런 재촉을 할 수 됐다. 있을 만한 공문은 하나도 없었고 공문 계속 여러 번 왔었는데 이제 협조해달라.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엄청나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지자체에다가 지방 이전한다라는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해야 되니까 협조해달라고 통상적인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 건데요. 일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특히나
행안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협조문을 보내면 그거를 이거 진짜 협조구나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봐서 아는 그 거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네, 정부였어가지고 지방재정 개편을 중앙정부에서 정했다고 해서 당장 반발한다고 광화문에 사람들 끌고 가고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냥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용도 변경하고 매각했어. 요거는 이재명 시장의 성정상. 잠시만요. 성정상.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 보냈던 협조 공문이 단순히 협조인지 아니면 아주 그 강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가릴 그거 판단을 일이니까 이해한 거고, 그거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예, 오늘 이제 2심. 네. 의심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 나온 것 같고 네. 10월 달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공선법이랑 또 위중교사 사건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 두 개는 좀 불안하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끄떡없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8월 전대 지난주 주말에 선출한 지도부가 유죄 특히나 정치재판 선고가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더 강화가 됐다. 강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국민 여론의 판단이 이미 끝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수사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겠어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세대와 전국을 뛰어넘어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고 이번 주에 2개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어선 거예요. 과반을 넘어선 거예요. 대선 지지율. 그리고 저희 당이 대선 지고 나서 정당 당원 수가 한 80만, 120만 정도 이렇게 권리당원 한 80만, 그냥 당원 한 120만 정도인데 그게 250만. 2배가 넘어간 거예요. 222만에 250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원 배가 운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당원 가입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 당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사 자체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검찰의 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 그것이 다 여론조사와 전당대회에 다 반영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렇게 거죠. 해석하시는구나. 예. 제가 사실 최근에 보고 있는 되게 인상 깊은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오늘 그 김인섭 2심 재판이 있고 10월달에 위중교사 선거법 재판이 이제 점점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나오는 이슈들이 이를테면 초일회 민주당에서 아주 오랜만에 비명계 조직이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한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오늘 문화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이 김동연 지사를 만난다고 하고 앞에 그 말씀드렸던 초일회라는 곳에서는 김동연,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민다 만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1심 선고 중대한 사법 리스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 안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들이 꾸물꾸물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게 되게 인상 깊어 보이더라고요. 반국가 세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모두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네. 초일회 좀 어떻게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김부겸 지사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연구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모처의 연구 공간. 광화문이었던 그건 모르겠어요. 연구 맞을 공간이 거예요. 뭐예요? 사무실. 사무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다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연구 공간. 네. 연구. 연구. 연구 말고. 그러니까 연구인 줄 알고 이게 뭐지 했는데 아무튼 연구 공간을 이 현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초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초일에 멤버가 어제 한판 승부에 나오던데 멤버가 되게 인상 깊던데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사실은 비명 박광온, 김철민 의원님, 아주 대표적인 송갑석 등등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주목이 되던데. 비명계 출신 의원님들이 세력화를 하고자 그러니까 위로 모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따뜻하게 봐줘요. 저는 저는 정치적 평론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다음을 기약하고 도약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라고 봐요. 다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넥스트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낙연 대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이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님을 따랐던 비명계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이
탈당하지 않고 내부에 남아서 최소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식구들 좀 챙겨주기를 바랬어요. 뭐 공천이든 그렇죠. 맞아요. 몇 명이라도 함께 힘을 그 목소리를 좀 내주길 바랬는데 안 했지. 우리의 수장이라고 한 사람이 해를 다진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비공식 경로로 이제 여러분님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네.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그 아무튼 초일에는 이낙연은 아니다. 예, 이낙연은 아닌 걸로 알고 누굽니까? 있어요. 김동연? 왜냐하면 또 실제 어려운 게 이낙연 대표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당 밖에 계시잖아요. 탈당했으니까. 그렇죠. 당 네. 밖에 계신 분을 어떻게 자기들 주자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김동연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안다. 아닌데 얘기 안 해.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나 비명이 아니야. 나 친명인데 왜 그래? 아유 친명이니까 더욱더 그 정보를 적으라고 나를 알아야.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침투를 해봐야겠네요. 네. 초일의 등장 배경에는 사실 저는 좀 김남국 의원님의 생각이 다른 게 네. 선고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신하니까 이 비명계 세력들이 이제부터 좀 세력화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실제로 CBS의 논설실장님도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이 공직선거법 특히 위증교사와 백현동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취재가 긴장하고 있다. 됐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사안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사실 똑 떨어지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사실상 반명, 낙천자, 공천에서 안 된 사람들이 조직화해서 세력을 틈타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끄떡은 없을 거예요.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보더라도 끄떡 없다가도 그 한 번의 토론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사람으로 안 되겠네라는 여론이 한 번 형성돼 버리면 그대로 사실 흐름을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류를 고려해서 초일이라는 조직이 정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10월까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봤던 또 하나의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민주당 당내에서 뭐랄까 10월달에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 혹은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공개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 뭐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가 나오게 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뭐 부딪힐 거다. 뭐 그걸 재판부도 알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상권 분립 국가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코멘트까지 같이 붙더라고요. 아니죠. 상권 분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상권 분립이니까 서로 견제하고 어차피 압박이 안 된다. 비판하고 얼마든지 반박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꺼버려요. 한 달 반 만에 비수사부서로 강등시켜버려요. 좌천시켜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사를 안 해준다.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좀 예상이 그래서 가네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사건 본질 자체가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공선법? 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사법부로 가 있지만 여야 통틀어서 1위 후보이잖아요. 여야 통틀어서 1위 후보인데 이걸 사법부에 3명의 판사가 이재명을 그냥 날려버린다. 대선 후보를 1위 후보인데 이걸 사법부에 3명의 판사가 이재명을 그냥 날려버린다. 대선 후보를 1위 주자로 날려버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짧게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마지막에 좀 시간 넘어갔는데 네네. 요거까지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말이 매우 잘못된 게 뭐냐면 공선법 1심은 공직선거법상 몇 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습니까? 6개월? 6개월? 지금 이거 김문기 처장 사실상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상 당대표가 거의 뭐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미뤄왔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대표니까 당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미룹시다라고 해서 몇 번을 미룬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돼요. 빨리 결론 짓고 다음 2심을 넘어가든 이렇게 다퉈보고 결론을 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전혀 당대표라고 재판을 미뤄본 적이 없어요. 선거 때 2주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공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헌법상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 기간이 있어서 당대표로서 2주간 선거운동 기간만 미뤄달라고 했는데도 그때도 재판을 연기를 안 해줬어요. 심리를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특혜받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된 거고요. 제가 왜 판사들이 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 대선에 1등을 여야 통틀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대선 후보를 대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선택 국민의 어떤 투표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 선거를 앞두고 판사 3명이 결정해가지고 이 대선 후보의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권을 날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 지점이 사실 네. 가장 크게 부딪히는 말이 지점이기도 안 되는 하고 거죠. 예. 가장 뭐랄까 이게 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 독재 검찰의 어떤 탄압 수사인지 이 여부 그리고 이 수사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 이 국민이 뽑은 이 주권자가 뽑은 어떤 혹은 정당에서 가장 큰 정당에서 뽑은 이 정당성을 갖춘 대표를 이 절차대로 수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점이 계속 충돌하는 것 같고 이 지점은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다음 계속해서. 주, 다다음 주 뭐 10월 1심, 2심 나올 때마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그렇지. 대선 때까지 아마 계속 부딪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네.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야, 1시간 반이 1시간 됐어. 야. 이렇게 끊었는데도 1시간 24분이 됐어. 네. 2개만 하셔도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저희가 감동적인 게 실시간 동접자가 200명을 넘어가지고 와우. 아까 제가 봤을 땐 220명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 모르겠는데. 안주 감사합니다. 20명씩만 더 야. 추가하면 저희가 나중에 자, 정치 인사를 넘을 만한 정치 인사 너무 쉽지 않은데. 네. 그런 희망상을 네. 가져봅니다. 야, 이정주 기자 봤을 때 200명 했는데 제가 220명 됐거든요. 일단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좋습니다, 주는. 좋습니다. 동정표, 동정표. 네. 대장포진. 약간 네. 대장포진 네, 팔 이렇게 묶고 나오면 한 30명 더 올라가요. 대장포진 무기 썼다.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방어를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제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준비를 꽤 열심히 저보다도 이 두 분 패널들이 오늘 방송을 위해서 되게 시간 쪼개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늘 감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야, 공유. 이 방송 좋아요, 재밌다더라, 재밌더라, 좋더라. 네. 뭐 이긴 잘 몰랐는데 꽤 말 잘하더라. 김남국 내가 알긴 알았지만 스윗하더라. 서윗하더라. 스윗남이더라. 네.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또 이렇게 또 이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좀 채팅하시면서 말씀 나눠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도 또 재밌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